세상에는 수많은 건강법과 치료법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를 거두느냐는 점입니다. 아무리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는 건강법이 한들 정작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거기다가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턱대고 따라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자칫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2014년에 MBN 방송의 건강 프로그램인 엄지의 제왕 피해독 편에 출연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6명의 참가자가 피해독을 통해 만성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실험했습니다. 이전에도 피해독 많은 환자들을 통해 검증되었지만 이번 방송은 보다 객관적인 매체를 통해 다시 한번 검증받은 것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모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증의 만성질환자들이 피해독을 통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장 녹화 3주 전부터 피해독을 실시하며 매주 혈압과 혈당을 체크했습니다. 이 과정은 방송으로 방영되어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피해독 3주 프로젝트의 결과를 본 많은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 3주 만의 프로젝트로도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불면증, 손발 저림, 부종 등이 없어지며 체중도 감량되었습니다. 체력까지 좋아져 숨이 차서 단 10분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1시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피해독 3주 프로젝트를 마친 후 몸이 회복되자 이전에 즐겨 먹던 밀가루 음식, 술, 패스트푸드 등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면 건강해진 몸이 이를 거부하고 섭취 후에는 구토를 통해 스스로 독소를 배출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로 기록하고 철저하게 검증한 방송 관계자들이 있어 피해독 효과에 대해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해독의 효과는 체질에 따라 다를까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독 실행에 있어서는 체질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피해독은 인체의 구조에 대응한 가장 근본적인 건강법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화학 물질의 투약도 없는 온전한 자연요법이며 호르몬을 억지로 분비시키거나 억제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만성질환 등 몸에 질병이 있다면 피해독을 시도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독은 결코 약으로 되지 않습니다. 몇 년 혹은 몇십 년간 약을 복용해온 만성질환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정말로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되나요? 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대부분은 필자의 전작인 고혈압 치료, 나는 혈압약을 믿지 않는다를 읽은 독자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주 묻는 질문은 병원 약을 몇 년째 먹고 있는데 정말 지겨워요. 정말 책에 있는 대로 하면 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병원에 가면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만성질환의 치료에 관해서는 병원, 즉 서양의학의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심장내과 의사이자 핵전쟁 방지 국제의사회 대표로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버나드 라우는 치유의 예술을 찾아서라는 저서에서 서양의학의 기업화와 기계화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45년간 의사 생활을 하며 느낀 것은 의술이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의료 행위는 상업화되었습니다. 3000년 동안 의사와 환자 사이를 신뢰로 묶어주던 전통이 새로운 관계로 대체되었습니다. 치유는 처치로 대체되었고 치료 대신 관리가 중요해졌으며 환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의료 장비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고통받는 환자는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치유할 때는 과학이 간과되면 안 되지만 과학에만 치우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즉, 치유를 위해서는 예술과 과학이 동시에 필요하며 신체와 정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약 처방 또한 의학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들은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그 약들은 혈압이나 혈당과 같은 눈에 보이는 증상을 억제하는 작용만 합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약을 처방할 때 질병의 근본 원인이나 환자의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증상 억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약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인체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약을 이물질 또는 침입자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어떤 약이든 치료 효과가 있다면 반드시 독성도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약제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서양 의학이 우리나라보다 발달한 미국의 경우 전체 의료 비중 중 약제비 비중은 10% 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총 지출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약에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지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지며 노령 인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은 약으로만 치료되지 않습니다. 약을 복용하면 증상이 억제될 뿐 질병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습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비결은 피해독과 더불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식사, 충분한 수면, 알맞은 운동, 관리와 스트레스의 소거가 치료의 핵심입니다. 피해독과 습관 개선을 간과하고 약을 복용하여 병을 치료한다는 생각으로 살면 약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질병 치료는 더욱 멀어집니다. 약에서 벗어나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약의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 때문에라도 만성 질환자들은 약에서 벗어나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약은 실험실에서 합성한 화학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즉각적인 호전 효과가 있더라도 합성 조제된 약은 인체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서양 의학의 약제학 서적을 보면 약은 독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인체와 같은 유기체는 몸 안에서 생명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유기 물질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할 때에도 천연 유기 재료와 천연 유기 물질 혹은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부작용이 적으면서 훨씬 효과가 높습니다. 하지만 약은 우리 몸이 분해할 수 없는 무기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천연 약효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해 만든 것이 현재의 약입니다. 이를 우리 몸은 도구로 받아들입니다. 아스피린과 기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미국에서 매년 약 16,500명의 사망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6.7%가 약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률은 0.32%로 추정됩니다. 이는 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는 인구가 230만 명 이상이며 연간 10만 6천 이상이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통계는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약물 부작용이나 미국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35만 건의 약물 부작용 사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할 경우 더 다양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며 약물 부작용은 복용하는 약의 종류에 따라 2배, 3배, 4배, 5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많은데 노인들 중에서 약을 많이 처방받는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노인에게 약을 투여할 때에는 약물 부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혈액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는 약을 투약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증상을 억제하는 약을 처방하고 노인들은 이런 약을 의심 없이 복용함으로써 큰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약에 의존하는 대신 인체에 부작용이 없는 자연요법에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요법이라고 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풍문처럼 떠도는 민간요법에 의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작용이 없는 생명력 있는 자연식품으로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운동을 통해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돈을 쓰면서 부작용을 얻고 심지어 그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방법과 하루 세끼의 건강한 식사와 1시간 이내의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는 방법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깨끗했던 혈액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깨끗하고 건강한 혈액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혈액이 탁해지면서 혈관벽에 각종 노폐물이 들러붙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질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선 아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고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하루에 몸을 움직여 활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가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나요? 평소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시나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들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혈액을 오염시키고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산업화가 되기 전에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농사를 지었고
먼 길을 걸어서 다녔으며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말벗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주로 실내에서 앉아서 생활하니 움직임이 많지 않고 운동은 시간을 따로 내야만 할 수 있으며 햇볕을 쓸 수 있는 기회도 적습니다. 경쟁의 일상화로 스트레스는 차곡차곡 쌓이지만 술과 담배, 폭식과 자극적인 음식으로 해소합니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혈액은 탁해지고 몸속에 독소가 쌓입니다. 혈액의 상태와 직결되는 식습관도 예전에 비해 많이 변했습니다. 대량 생산과 장기간 보존을 위해 각종 화학 첨가물과 보존제를 섞어 만든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 고지방, 고칼로리 식품, 각종 중금속이 잔류한 식품이 일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자주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중금속이 혈액에 섞여 흘러다니다가 혈관벽에 들러붙어 혈관벽이 좁아지고 적혈구가 좁은 혈관을 통과하기 힘들어져 결국 장기에 전달되어야 하는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만다. 과식과 야식도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이 위에서 소화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탄수화물은 1에서 2시간, 단백질은 4에서 5시간, 지방은 7에서 8시간 정도입니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최대 12시간 이상도 걸립니다. 그러나 과식을 하면 소화되는 시간이 더 길어져 위장을 지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도 대변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소화 시간이 길다는 것은 위장에서 소화, 흡수, 배설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능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부족해지며 흡수되고 남은 영양분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혈액을 탁하게 하고 복부와 내장을 살찌게 합니다. 밤에 먹는 야식은 몸속 장기들이 휴식을 취할 시간에 일을 하게 만듭니다. 며칠을 나누고 마음을 공감해줄 말것은 이제 전화로 SNS로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혈액은 탁해지고 몸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영향으로 해독의 중요한 배설에 문제가 생깁니다.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는 인체가 배설하고 해독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밤에는 대사 기능과 소화 기능이 모두 휴식하고 있어 저녁을 먹은 후부터는 위장을 비우는 것이 몸에 부담을 덜고 배설과 해독, 대사와 소화 기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늦은 밤에 야식을 먹으면 휴식을 취하던 장기들이 억지로 일을 하게 되고 몸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영향으로 해독의 중요한 배설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장의 운동이 원활하지 않아 배변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야식은 몸 안에 독소를 넣는 것과 같아서 몸에 독소가 많이 들어가면 혈액이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혈액은 혈관에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의 일상은 혈액을 더럽히는 습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일상을 한꺼번에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건강은 중요하지만 바쁜 일상에 물러나기 쉽지 않으므로 건강은 소홀히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피해독입니다. 피해독은 건강을 회복하는 아주 강력하고 유일한 대책입니다. 체온이 낮으면 혈액도 오염됩니다. 혈액을 더럽히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체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저체온이 되면 혈액의 상태가 나빠지는 원리는 물이 끓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우리 몸이 적정 체온을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만 저체온 상태가 되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고 체내 독소가 혈액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 결과로 간, 신장, 방광, 대장, 땀샘, 폐 등의 기능이 저하되어 해독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독소가 체내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혈관이 수축되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불행하게도 저체온 상태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체온이 낮으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대사 활동이 억제되며 혈액순환이 어려워지므로 다양한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모든 것은 혈액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혈액이 오염되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를 해야 하지만 얼굴, 혀, 피부, 근육 등을 살펴보면 혈액의 오염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혀의 색과 모양이 변하고 안색이 좋지 않거나 피로감이 가시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혀는 각 부위마다 각 장기의 상태를 보여주며 혀의 색, 모양, 윤기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혀로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해지므로 혀의 색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혀가 지나치게 붉으면 몸에 열이 많다는 뜻이고 너무 창백하면 인체의 기혈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혈액에 독소나 어혈이 많으면 혀의 색이 탁하고 황태나 흑태, 백태가 끼게 되며 일정 부분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혀에 흰색의 백태가 껴 있다면 소화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고 황색으로 변했다면 간 질환과 변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은색 혀의 경우 항생제 과다 복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혀가 너무 두꺼우면 위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명하고 윤기가 있는 흰색 혀는 건강한 혀입니다. 이러한 혀에는 혈액에 큰 이상이 없습니다. 혀의 아랫면에는 두 개의 혈관, 즉 청근이 있습니다. 혀의 아랫면을 거울에 비추었을 때 청근이 맑은 푸른색으로 비친다면 괜찮지만 짙은 검은색이라면 몸속에 독소가 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손발이 저리고 여기저기 쑤시다면 혈액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자주 저린다면 혈액이 오염되었거나 혈관이 좁아진 것이며 저체온이나 냉증이 있는 것입니다. 손발에 마비 증상이 있다면 뇌혈관 속에 독소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혈액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므로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거나 담이 들리기도 합니다. 팔다리에 나쁜 혈액으로 인한 순환 장애가 발생하면 팔다리가 뻣뻣해지고 저리거나 쑤시고 무력해집니다. 이러한 증상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화 현상일 수도 있지만 분명 혈액 오염을 의심하는 증상입니다. 통증, 피로감, 어지럼증 등의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얼굴이 탁하거나 창백하고 윤기가 없는 경우, 눈 밑에 타클이 있거나 눈이 자주 충혈되는 경우도 혈액 오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염이나 잇몸 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 통증이 있거나 충분히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한 경우,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을 느끼고 자꾸 눕고 싶은 경우도 모두 혈액 오염으로 인한 신체 증상입니다. 어깨 결림, 두통, 어지럼증, 기울림, 가슴 두근거림, 숨가쁨, 신경통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 오염되면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과 생리통이 심해지고 심지어 임신하기도 합니다. 혈액의 오염은 끈적한 검붉은 피가 몸을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먹은 것이 속에서 손을 따면 검붉은 피가 나오는 것처럼 환자의 혈액도 검붉은 기운이 돌고 끈적한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독소가 혈액의 색과 혈구의 상태, 점도를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오염되었는지 아닌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혈액 오염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피해독을 하지 않는 이상 혈액은 스스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피해독은 최소한 3주간 실천해야 합니다. 피해독을 실천하면 당신을 괴롭히던 질병을 떨쳐버리고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피해독은 돈과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에 한두 시간을 투자해 피해독 습관을 유지하면 충분합니다. 임상실험 결과 피해독을 실천한 환자들은 빠르게 일주일 안에 몇 년간 복용한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방치해왔던 몸을 하루 몇 시간의 노력으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피해독은 3주일까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 혈액이 오염되는 시간은 사흘이라는 것입니다. 단 사흘만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무절제하게 먹으면 혈액이 서서히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사흘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피해독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자들은 사흘로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3주 정도 꾸준히 노력해야만 혈액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기에는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체세포의 평균 수명은 20일에서 30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최소한 3주마다 새롭게 태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의 치료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을 되찾는 피해독 프로젝트의 3주라는 기간은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피해독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혈액에 섞여 있는 나쁜 지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아침에 청열 주스를 마시는 것입니다. 청열 주스는 당근과 사과, 생강과 양파를 첨가하여 만듭니다. 여기에 귤을 추가하면 효과가 더욱 배가 됩니다. 주재료인 당근과 사과는 청열에 좋은 조합이지만 부재료인 생강과 양파도 큰 역할을 합니다. 생강과 양파는
몸을 따뜻하게 해 면역 기능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확장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건강법과 치료법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를 거두느냐는 점입니다. 아무리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는 건강법이 한들 정작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거기다가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턱대고 따라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자칫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2014년에 MBN 방송의 건강 프로그램인 엄지의 제왕 피해독 편에 출연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6명의 참가자가 피해독을 통해 만성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실험했습니다. 이전에도 피해독 많은 환자들을 통해 검증되었지만 이번 방송은 보다 객관적인 매체를 통해 다시 한번 검증받은 것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모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증의 만성질환자들이 피해독을 통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장 녹화 3주 전부터 피해독을 실시하며 매주 혈압과 혈당을 체크했습니다. 이 과정은 방송으로 방영되어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피해독 3주 프로젝트의 결과를 본 많은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 3주 만의 프로젝트로도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불면증, 손발 저림, 부종 등이 없어지며 체중도 감량되었습니다. 체력까지 좋아져 숨이 차서 단 10분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1시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피해독 3주 프로젝트를 마친 후 몸이 회복되자 이전에 즐겨 먹던 밀가루 음식, 술, 패스트푸드 등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면 건강해진 몸이 이를 거부하고 섭취 후에는 구토를 통해 스스로 독소를 배출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로 기록하고 철저하게 검증한 방송 관계자들이 있어 피해독 효과에 대해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해독의 효과는 체질에 따라 다를까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독 실행에 있어서는 체질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피해독은 인체의 구조에 대응한 가장 근본적인 건강법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화학 물질의 투약도 없는 온전한 자연요법이며 호르몬을 억지로 분비시키거나 억제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만성질환 등 몸에 질병이 있다면 피해독을 시도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독은 결코 약으로 되지 않습니다. 몇 년 혹은 몇십 년간 약을 복용해온 만성질환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정말로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되나요? 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대부분은 필자의 전작인 고혈압 치료, 나는 혈압약을 믿지 않는다를 읽은 독자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주 묻는 질문은 병원 약을 몇 년째 먹고 있는데 정말 지겨워요. 정말 책에 있는 대로 하면 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병원에 가면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만성질환의 치료에 관해서는 병원, 즉 서양의학의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심장내과 의사이자 핵전쟁 방지 국제의사회 대표로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버나드 라우는 치유의 예술을 찾아서라는 저서에서 서양의학의 기업화와 기계화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45년간 의사 생활을 하며 느낀 것은 의술이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의료 행위는 상업화되었습니다. 3000년 동안 의사와 환자 사이를 신뢰로 묶어주던 전통이 새로운 관계로 대체되었습니다. 치유는 처치로 대체되었고 치료 대신 관리가 중요해졌으며 환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의료 장비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고통받는 환자는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치유할 때는 과학이 간과되면 안 되지만 과학에만 치우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즉, 치유를 위해서는 예술과 과학이 동시에 필요하며 신체와 정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약 처방 또한 의학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들은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그 약들은 혈압이나 혈당과 같은 눈에 보이는 증상을 억제하는 작용만 합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약을 처방할 때 질병의 근본 원인이나 환자의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증상 억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약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인체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약을 이물질 또는 침입자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어떤 약이든 치료 효과가 있다면 반드시 독성도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약재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서양 의학이 우리나라보다 발달한 미국의 경우 전체 의료 비중 중 약재비 비중은 10% 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총 지출에서 약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약에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지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지며 노령 인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은 약으로만 치료되지 않습니다. 약을 복용하면 증상이 억제될 뿐 질병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습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비결은 피해독과 더불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식사, 충분한 수면, 알맞은 운동, 관리와 스트레스의 소거가 치료의 핵심입니다. 피해독과 습관 개선을 간과하고 약을 복용하여 병을 치료한다는 생각으로 살면 약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질병 치료는 더욱 멀어집니다. 약에서 벗어나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약의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 때문에라도 만성 질환자들은 약에서 벗어나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약은 실험실에서 합성한 화학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즉각적인 호전 효과가 있더라도 합성 조제된 약은 인체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서양 의학의 약제학 서적을 보면 약은 독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인체와 같은 유기체는 몸 안에서 생명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유기 물질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할 때에도 천연 유기 재료와 천연 유기 물질 혹은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부작용이 적으면서 훨씬 효과가 높습니다. 하지만 약은 우리 몸이 분해할 수 없는 무기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천연 약효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해 만든 것이 현재의 약입니다. 이를 우리 몸은 도구로 받아들입니다. 아스피린과 기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미국에서 매년 약 16,500명의 사망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6.7%가 약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률은 0.32%로 추정됩니다. 이는 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는 인구가 230만 명 이상이며 연간 10만 6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통계는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약물 부작용이나 미국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35만 건의 약물 부작용 사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할 경우 더 다양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며 약물 부작용은 복용하는 약의 종류에 따라 2배, 3배, 4배, 5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많은데 노인들 중에서 약을 많이 처방받는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노인에게 약을 투여할 때에는 약물 부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혈액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는 약을 투약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증상을 억제하는 약을 처방하고 노인들은 이런 약을 의심 없이 복용함으로써 큰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약에 의존하는 대신 인체에 부작용이 없는 자연요법에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요법이라고 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풍문처럼 떠도는 민간요법에 의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작용이 없는 생명력 있는 자연식품으로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운동을 통해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돈을 쓰면서 부작용을 얻고 심지어 그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방법과 하루 세 끼의 건강한 식사와 1시간 이내의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는 방법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깨끗했던 혈액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깨끗하고 건강한 혈액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혈액이 탁해지면서 혈관벽에 각종 노폐물이 들러붙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질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선 아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고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하루에 몸을 움직여 활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가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나요? 평소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시나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들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혈액을 오염시키고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산업화가 되기 전에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농사를 지었고 먼 길을 걸어서 다녔으며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말벗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주로 실내에서 앉아서 생활하니 움직임이 많지 않고 운동은 시간을 따로 내야만 할 수 있으며 햇볕을 쓸 수 있는 기회도 적습니다. 경쟁의 일상화로 스트레스는 차곡차곡 쌓이지만 술과 담배, 폭식과 자극적인 음식으로 해소합니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혈액은 탁해지고 몸속에 독소가 쌓입니다. 혈액의 상태와 직결되는 식습관도 예전에 비해 많이 변했습니다. 대량 생산과 장기간 보존을 위해 각종 화학 첨가물과 보존제를 섞어 만든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 고지방, 고칼로리 식품, 각종 중금속이 잔류한 식품이 일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자주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중금속이 혈액에 섞여 흘러다니다가 혈관벽에 들러붙어 혈관벽이 좁아지고 적혈구가 좁은 혈관을 통과하기 힘들어져 결국 장기에 전달되어야 하는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만다. 과식과 야식도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이 위에서 소화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탄수화물은 1에서 2시간, 단백질은 4에서 5시간, 지방은 7에서 8시간 정도입니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최대 12시간 이상도 걸립니다. 그러나 과식을 하면 소화되는 시간이 더 길어져 위장을 지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도 대변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소화 시간이 길다는 것은 위장에서 소화, 흡수, 배설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능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부족해지며 흡수되고 남은 영양분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혈액을 탁하게 하고 복부와 내장을 살찌게 합니다. 밤에 먹는 야식은 몸속 장기들이 휴식을 취할 시간에 일을 하게 만듭니다. 며칠을 나누고 마음을 공감해줄 말것은 이제 전화로 SNS로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혈액은 탁해지고 몸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영향으로 해독의 중요한 배설에 문제가 생깁니다.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는 인체가 배설하고 해독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밤에는 대사 기능과 소화 기능이 모두 휴식하고 있어 저녁을 먹은 후부터는 위장을 비우는 것이 몸에 부담을 덜고 배설과 해독, 대사와 소화 기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늦은 밤에 야식을 먹으면 휴식을 취하던 장기들이 억지로 일을 하게 되고 몸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영향으로 해독의 중요한 배설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장의 운동이 원활하지 않아 배변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야식은 몸 안에 독소를 넣는 것과 같아서 몸에 독소가 많이 들어가면 혈액이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혈액은 혈관에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의 일상은 혈액을 더럽히는 습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일상을 한꺼번에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건강은 중요하지만 바쁜 일상에 물러나기 쉽지 않으므로 건강은 소홀히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피해독입니다. 피해독은 건강을 회복하는 아주 강력하고 유일한 대책입니다. 체온이 낮으면 혈액도 오염됩니다. 혈액을 더럽히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체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저체온이 되면 혈액의 상태가 나빠지는 원리는 물이 끓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우리 몸이 적정 체온을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만 저체온 상태가 되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고 체내 독소가 혈액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 결과로 간, 신장, 방광, 대장, 땀샘, 폐 등의 기능이 저하되어 해독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독소가 체내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혈관이 수축되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불행하게도 저체온 상태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체온이 낮으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대사 활동이 억제되며 혈액순환이 어려워지므로 다양한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모든 것은 혈액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혈액이 오염되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를 해야 하지만 얼굴, 혀, 피부, 근육 등을 살펴보면 혈액의 오염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혀의 색과 모양이 변하고 안색이 좋지 않거나 피로감이 가시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혀는 각 부위마다 각 장기의 상태를 보여주며 혀의 색, 모양, 윤기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혀로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해지므로 혀의 색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혀가 지나치게 붉으면 몸에 열이 많다는 뜻이고 너무 창백하면 인체에 기혈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혈액에 독소나 어혈이 많으면 혀의 색이 탁하고 황태나 흑태, 백태가 끼게 되며 일정 부분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혀에 흰색의 백태가 껴 있다면 소화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고 황색으로 변했다면 간 질환과 변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은색 혀의 경우 항생제 과다 복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혀가 너무 두꺼우면 위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명하고 윤기가 있는 흰색 혀는 건강한 혀입니다. 이러한 혀에는 혈액에 큰 이상이 없습니다. 혀의 아랫면에는 두 개의 혈관, 즉 청근이 있습니다. 혀의 아랫면을 거울에 비추었을 때 청근이 맑은 푸른색으로 비친다면 괜찮지만 짙은 검은색이라면 몸속에 독소가 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손발이 저리고 여기저기 쑤시다면 혈액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자주 저린다면 혈액이 오염되었거나 혈관이 좁아진 것이며 저체온이나 냉증이 있는 것입니다. 손발에 마비 증상이 있다면 뇌혈관 속에 독소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혈액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므로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거나 담이 들리기도 합니다. 팔다리에 나쁜 혈액으로 인한 순환 장애가 발생하면 팔다리가 뻣뻣해지고 저리거나 쑤시고 무력해집니다. 이러한 증상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화 현상일 수도 있지만 분명 혈액 오염을 의심하는 증상입니다. 통증, 피로감, 어지럼증 등의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얼굴이 탁하거나 창백하고 윤기가 없는 경우, 눈 밑에 타클이 있거나 눈이 자주 충혈되는 경우도 혈액 오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염이나 잇몸 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 통증이 있거나 충분히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한 경우,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을 느끼고 자꾸 눕고 싶은 경우도 모두 혈액 오염으로 인한 신체 증상입니다. 어깨 결림, 두통, 어지럼증, 기울림, 가슴 두근거림, 숨가쁨, 신경통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 오염되면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과 생리통이 심해지고 심지어 임신하기도 합니다. 혈액의 오염은 끈적한 검붉은 피가 몸을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먹은 것이 속에서 손을 따면 검붉은 피가 나오는 것처럼 환자의 혈액도 검붉은 기운이 돌고 끈적한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독소가 혈액의 색과 혈구의 상태, 점도를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오염되었는지 아닌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혈액 오염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피해독을 하지 않는 이상 혈액은 스스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피해독은 최소한 3주간 실천해야 합니다. 피해독을 실천하면 당신을 괴롭히던 질병을 떨쳐버리고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피해독은 돈과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에 한두 시간을 투자해 피해독 습관을 유지하면 충분합니다. 임상실험 결과 피해독을 실천한 환자들은 빠르게 일주일 안에 몇 년간 복용한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방치해왔던 몸을 하루 몇 시간의 노력으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피해독은 3주일까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 혈액이 오염되는 시간은 사흘이라는 것입니다. 단 사흘만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무절제하게 먹으면 혈액이 서서히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사흘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피해독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자들은 사흘로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3주 정도 꾸준히 노력해야만 혈액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기에는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체세포의 평균 수명은 20일에서 30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최소한 3주마다 새롭게 태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의 치료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을 되찾는 피해독 프로젝트의 3주라는 기간은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피해독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혈액에 섞여 있는 나쁜 지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아침에 청열 주스를 마시는 것입니다. 청열 주스는 당근과 사과의 생강과 양파를 첨가하여 만듭니다. 여기에 귤을 추가하면 효과가 더욱 배가 됩니다. 주재료인 당근과 사과는 청열에 좋은 조합이지만
부재료인 생강과 양파도 큰 역할을 합니다. 생강과 양파는 몸을 따뜻하게 해 면역 기능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확장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